주제입니다. 반도체에 둘러싼 K칩스법, 챗GPT의 영향과 향후 전략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들은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막혀있던 2,500 구간 과연 뭐 뚫고 올라갈까? 이대로 좀 꺾일까? 뭐 사실 요새 다들 이 생각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뭐 사실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기로에 서 있는 뭐 우리 시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주제 자세하게 들어보기 전에 전체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보도록 할 텐데 지점장님 예정되어 있는 시장 이슈 그리고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코스피 지수가 상단으로는 2,500포인트, 네. 하단으로는 2,200포인트에 갇혀 있습니다. 2,500포인트에서 막힌 지가 작년 8월 뭐 두 차례 정도 막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 말 정도에 2,500포인트 선에 도달했는데 네. 거의 2주 이상 돌파를 못하고 있는 이렇게 계속 돌파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막힌다라면 강력한 저항선으로 형성이 될 텐데 거의 뭐 마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나 이벤터적인 측면에서나 이 모멘텀의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먼저 각 증권사들이 올해 예상되는 코스피의 순이익을 수출한 산에 보면 지금 실적 추정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네. 과거에 이 17년도 당시에 이익 규모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네. 16년, 17년. 그 당시 때 평균 지수 레벨이 2200에서 2500의 평균 지수 레벨, 2200, 2300이 평균 지수 레벨이기 때문에 네. EPS를 지수화했을 때 거의 그 당시와 비슷한 밴드가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점은 찍었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또는 이 경기 또는 실적이 대바닥을 찍고 점차적으로 유동성의 힘 또는 다른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그런 돌아나올 모습이 때. 안 보이고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경기를 녹일 만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소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불리한 부분은 네. 오늘 발표 예정인 CPI죠. 그렇습니다. CPI가 그 컨센서스가 6.2%입니다. 네. 그리고 이 6.2% 같은 경우에는 MO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는 다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떻게 이 지수가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JP 모건의 이 게임 플랜 CPI에 대한 이 방향성을 제시한 재미있는 표가 있는데 시나리오가 좀 나왔습니까? 네.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런 컨센서스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네. 이대로 갈 거다가 아니라 네. 이런 컨센서스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가이드 같고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CPI가 6%에서 6.3% 나왔을 때 가능성은 65%로 보고 있죠. 지금은 6.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컨센서스에 부합했을 때 S&P 500 같은 경우에 1%에서 2% 정도, 1.5%에서 2%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CPI가 6.4에서 6.5로 나왔을 경우 네. 컨센 대비해서 다소 높은 소폭 높은 수치죠. 요 가능성도 근데 상당히 있긴 하네요. 그렇죠. 가능성 25% 수준이죠. 예. 이때는 S&P 500 기준으로 0.75%에서 1.5%까지 하락을 내다보고 있고요. 물가가 다시 높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 컨센서스를 급격하게 높거나 낮아지는 그런 수치 네. 6.5%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5%라고 보지만 네. 지수가 2.5에서 3% 하락을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CPI가 굉장히 안정되면서 6% 언더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 5%지만 지수의 상승을 6.5%에서 3%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미국이 CPI의 구성 항목, 구성 요소들을 이제 손보려고 하고 있죠. 구성 네. 요소들을 변경하는 것들이 보통 2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는 워낙 일부 비중, 주거비라든가 에너지 일부 비중의 항목이 과하게 네. 올라갔기 때문에 빠르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필 CPI 발표를 앞서서 그리고 MOM 기준으로 불리한 CPI를 발표할 때 이런 구성 요소들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네. 기대보다는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한 단계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오늘 CPI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CPI에 대한 프라이싱들은 지금 반영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 네. 근데 CPI 발표하고 그 다음 날 내일 미국의 경제 지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될 텐데 아, 요거 주목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네. 연준의 방향에 대한 그 정책이라면 네. 이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현재 경기의 진단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예. 성적표를 받아보는 내용인데, 일단 소매 판매 MOM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마이너스 1.1%였는데 예. 이번 컨센서스는 1.8%입니다. 이 그 MOM 기준으로 소매 판매가 좋아진다라고 네. 바라보는 거죠. 그럼 시장 상황은 뭐 경기는 괜찮다. 그렇죠. 산업 생산 또한 MOM으로 이전 수치는 마이너스 0.7%였는데 예. 컨센서스는 0.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허. 이거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그 컨센서스보다 뭐 높게 적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난달에 비해서는 좋아졌다. 시장이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경착륙,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경기의 침체가 깊지 않네. 네. 생각보다 경기가 잘 견디고 있네. 물론 그 미국 시장 내에서죠. 잘 견디고 있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 이 물가에 대한 흔들림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금리를 가속도로 올리기 힘들 거예요.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근데 반대로 이 물가는 잡혀 있는 상황에서 네. 경기가 안 좋다라면 이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물가는 잡히지 않고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금리를 경사도 이만큼 좋아. 긴축을 했는데 경기가 나쁘지 않네. 네. 견딜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네라고 바라봤을 때 연준의 정책의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강도 그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네. 이 정도 체력 되면 그래 네. 한 번 더 뛰자. 이렇게 될 수 네네네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지금 국채 시장과 달러 네. 외환 시장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아하. 미국 2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예. 이건 좀 이 차트가 예뻐지기 시작했네. 네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트라이를 하는 그런 이 상방을 봤을 때는 안 좋은 그런 네네네. 그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이미 그 일주 전부터 꽤나 큰 폭으로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조정받긴 했지만 다시 이제 강세로 전환되고 있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지표 모두들이 경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이번 CPI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CPI나 물가가 확실하게 잡힌다면 네. 연준이 더 이상 이제 강력하게 시장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만한 뭐 그런 명분은 없는 상황인데 이번 CPI와 그리고 이 경기지표 내일 발표될 경기지표가 어떤 조합을 이루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확인이 된다라면 2,500선 돌파 시도도 가능할 텐데 조금은 다들 좀 중립의 포지션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극히 공포 심리,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네네.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여기서 2,500을 뚫고 상승 장세로 갈 거야라는 분명히 지난 이후의 시간 대비해서는 싼 국면은 맞지만 네. 너무 급하게 바라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박스권 돌파하고 사도 늦지 않다.
라는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모두가 이제 발표가 될 미국의 1월 CPI, 요 물가 지표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요 물가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발표가 되는 것이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요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만약에 물가 지표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것들도 잘 나오게 된다면 경기 상황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계속 강하게 가져가는데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시장에서는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만약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2,500선 뚫고 쭉쭉 올라갈 거야라는 마냥 또 낙관론만 펼칠 수도 없다라는 시장의 흐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새 시장에서 챗 GPT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만이 나홀로 급등세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바로 오늘 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급격하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 그래서 진 원장님 이런 챗 GPT 흥행 반도체 가격 견인까지 해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 보통 비트코인 상승과 맞물리는 상황 내가 네네네. 알았습니다. 두 차례 대상승기 때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상승과 맞물렸고 반대로 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함께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채굴 하려는 수요는 더 많아지고 그렇죠. 채굴하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고 엄청나게 쓰이죠. 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지 않던 PC, 모바일, 서버 이렇게 꾸준하게 소비되지 않던 새로운 폼팩터가 네. 붙다 보니까 수요를 끌어올리고 재고를 축소시키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었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챗 GPT 과거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작 게임들이 나왔을 때 네. 이 반도체의 수요를 견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게임 하나 하기를 위해서 그 때문에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 하드웨어를 PC 는 새로 사는 네.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과거엔 그런 경우 있었는데 저도 과연 챗 GPT가 가격을 견인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직접 저희 그 하우스 애널리스트 분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봤어요. 네. 챗 GPT가 흥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반도체 가격을 건드리고 있냐? 그 애널리스트 분조차도 네. 굉장히 지금 서버는 과열인 상황이고 버퍼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서버에 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건 결국 가야 되는 방향인데 당장의 현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가 지금 분명 당장 보이진 않는다. 방향성은 맞습니다. 네. 방향성 맞고 그리고 챗 GPT 자체가 클라우드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클라우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분명 이 서버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언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자하느냐가 관건인데 네. 당장은 이 반도체의 재고를 보면 지금 막 이 챗GPT가 흥행하고 있죠. 네. 막 불붙었는데 그럼 막 불붙은 상황에서 재고도 거의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재고의 반응을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먼저 이 재고를 유통 재고와 공급 재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유통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하가 된 상황에서 유통망에서 얼마나 재고가 소진되는지를 예. 나타내는 건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작년 3분기에 유통 재고가 스마트폰은 5에서 8주, 네. 서버 9에서 12주, PC가 9에서 13주였는데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서버도 거의 그대로 5에서 7주고요. 네. 스마트폰은 5에서 7주고 네. 서버도 8에서 13주, PC도 9에서 13주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네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재고가 줄지 않았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8에서 9주, 예. 근데 4분기에는 7에서 8주, 서버 같은 경우에도 그닥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네. PC가 또 마찬가지인 면입니다. 아주 유통 미미한 시장에서 변화네요. 만약
이 챗GPT로 인해서 반도체를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면 시장의 유통 물량들을 소진하고 가져가게 되는데 네. 그에 대한 반응이 아직 부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통 시장 이전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공급 업체들의 재고를 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D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는 11주였는데 네. 4분기에는 15주까지 늘었습니다. 아, 오히려. 네, 예. 늘었죠. 재고가 쌓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낸드 같은 경우에도 15주에서 15주 그대로입니다. 동일하고요. 네. D램이 물량이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재고 창고가 다 소진을 했고 뭐 외부 재고 창고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이 같은 3분기에서 4분기에 D램의 재고가 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더 소진되지 않고 쌓였다라는 게 불리한 부분이거든요. 만약 정말 챗GPT가 이게 그 반도체를 더 빨리 사야 될 그런 그 수요 견인이 된다라면 이 같은 재고 현상이 안 나타났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뭐 이 주가를 봤을 때 주가는 결국 이제 EPS의 선행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예. 실적이 반등하기 6에서 12개월 정도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죠. 네. 근데 그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건 EPS가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서 반년에서 1년 정도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건 네. EPS 고정되어 있는데 멀티플을 먼저 올린다는 거죠. 돈이 가장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먼저 그 멀티플을 올리고 나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 실적이 반등하게 되는데 그 실적이 언제 반등하냐를 조금 더 앞서서 내다볼 수 있는 게 재고 지표죠. 예. 재고 지표와 가격 지표인데 재고 지표와 가격 지표가 아직은 챗GPT에 대해서 반응 안 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삼성전자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 주가는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재고가 만약 지금이 바닥이다라면 이미 주가는 6개월 내지 12개월 앞서서 바닥을 통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장 GPT에 대해서 우리가 멀티플을 더 부여하지 말자라는 건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챗 GPT로 인한 뭐 반도체 수요의 증가, 재고의 감소, 이 방향성은 맞겠지만, 하지만 당장의 수요 증가, 그러니까 즉 재고나 가격 지표의 변화가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명확한 좀 팩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를 해본 김에 이 얘기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죠. 일명 이 K-칩스법이 요새 또 떠들썩합니다. 워낙 국내 산업의 핵심 축이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모이게 되는데요. K-칩스법 이 얘기도 자세히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이죠. 네. 국회 기재위에서 조세 소위를 열어서 K-칩스법 입안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여당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의 반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지만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부장 업체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오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20%씩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 K칩스가 그럼 어떤 내용이고 네. 결국 실질적으로 숫자로 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를 봤을 때 네. 먼저 이번 K칩스의 내용은 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할 때 이 세액 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8%에서 15%로 혜택을 늘려주는 거고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25% 그리고 3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했을 때는 플러스 10%.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대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네. 25%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액 공제라는 건 IRA에서 받잖아요. 바로 현금이거든요. 네.
이 나갈 현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재무제표에 녹아드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재무제표가 좋아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5% 혜택을 받는다라고 네. 한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기존에 투자했던 캐파 대비해서 1.3배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가장 이득일까? 단연 많은 투자를 단행하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득이겠죠. 네. 야당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조를 추정하고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 1조를 추정하는데 저는 시장을 봤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결국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법안에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를 더 많이 할 거예요. 네.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투자를 적게 할 거예요. 이건 없을 겁니다. 네네. 분명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황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겠지만 그 투자를 결정한다는 건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조금 그렇죠. 한다의 문제니까 그 결국 규모의 문제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캐시플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FCF 프리캐시플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명 소부장업체에게도 투자가 더 확대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챗 GPT와 다르게 국내 업체들 네. IRA 법안이 2차 전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올려줬던 것처럼 예.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챗 GPT와는 다르게 밸류에이션 상승, 특히 소부장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 부여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뭐 상당이라는 게 네. 뭐 어느 정도 차일지 모르겠지만 예. 분명 업황이 도는 것에 비해서는 네. 이 임팩트가 덜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업황이 돌았을 때 네. 결국 시장은 돌 겁니다. 계속 사이클을 그리겠죠. 네. 언젠가는 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 계속 좋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나쁠 때 계속 나쁠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언젠간 좋아질 때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그 속도 그리고 이 상승의 고점 사이클의 고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네. 효과는 생기겠죠. 하지만 이 법안이 사이클의 바닥을 조금 더 빨리 당기는 이슈는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K칩스법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여야의 어떤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내용이 투자를 많이 하는 반도체 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규모 상당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 기존에 있던 거에서 15%까지 늘려주고 중소기업은 16에서 이제 25%까지 늘려줍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3년 연평균 금액 초과하는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된다면 10%더 추가하게 되니까 투자 규모를 더 빨리 촉진시킬 수 있을 만한 법안이 되겠고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주들 다들 언제쯤 다시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럼 조금씩 주가를 올릴 만한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살짝 녹여줄 수 있겠네요. 자, K칩스법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호자께서 보시기에는 반도체 관련된 전략 좀 어떻게 통틀어서 좀 보십니까? 네. 결국 수요와 공급이죠. 네. 반도체를 살려는 수요가 많아지는지 소비자 그리고 뭐 빅테크 업체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지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지 빅테크 업체들의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지 당연히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수요가 커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공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공급을 얼마나 늘리고 줄이는지가 한 건인데 지금 수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개 속입니다. 불투명하죠. 그리고 경기 상황 자체가 불투명하다 보니 일단 허리띠를 한번 줄이고 보자.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자. 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맞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3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오. 수치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스마트폰의 비중이 가장 큰 상황에서 네. 중국이 이렇게 선행해서 돈다는 건 이제 다른 국가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왜냐하면 시장 자체도 워낙에 큰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는 뭐 예상은 못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네. 결국 지금 시장 바닥을 잡는 수요와 공급,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바닥을 잡는 건 공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소진해야 되니까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쌓여 있던 걸 판매할 수도 있지만 네. 쌓는 속도를 줄이는 게 더욱더 빠르거든요. 아, 예, 예. 이미 공급적인 측면에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 뭐 수요가 불투명하니 공급을 축소하겠어요. 감산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이 우리는 투자 그대로 지속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과연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건 다들 예상하고 있죠. 네. 뭐 적게는 1조 원, 뭐 많게는 3조 원까지 내다보고 3조까지요. 내다보고 있는데 그건 리먼 사태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실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할 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항복 선언을 한 상황에서 과연 적자가 대규모 난 상황에서 감산을 언급을 할지 네. 또는 투자 규모를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것을 언급을 할지 예. 삼성전자의 공급 전략 코멘트, 삼성전자 입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 거기서 우리 뭐 감산 없이 그동안의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수요가 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데 공급을 줄이겠습니다. 또는 시장에 맞춰서 이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산하겠습니다. 공급을 줄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뭐 우회적인 어떤 표현을 쓰겠죠. 글로벌 1위 기업이 그러진 않겠죠. 네, 이제 곧이 아니라 회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컨퍼런스 콜의 그런 맥락을 이해하다 보면 네. 이 어떻게 어나운스 하는지를 느껴질 텐데 조금 그 공급 조절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진다라면 네.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반응할 겁니다. 아하. 그리고 공급 조절이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 말 그대로 장비를 덜 산다는 거죠. 투자를 덜 한다는 거죠. 그럼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안 좋겠죠, 상식적으로. 네. 하지만 반대로 좋습니다. 소부장 업체들한테 주가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해야지 소부장 업체들한테 좋고 투자를 적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는 하이닉스의 주가와 대부분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 이 말은 예. 업황 전방 산업이 좋아야지 당장보다는 미래의 수주를 당겨와서 주가가 반영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가니까 주가가. 하이닉스와 소부장 업체의 주가가 좋겠죠. 예. 덩달아서 삼성전자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 이런 CPI나 금리와 같은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텐데 얼마나 안 좋아질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기대했던 챗GPT가 조금은 이 숫자로 영향을 주기에는 힘들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급 코멘트에 대해서 주목해보고 실적 발표하기 전쯤 컨센서스 실적 추정치 하향치가 주가에 녹아들 때쯤이면 저는 오히려 이 발표하기 전에 그런 기대감 주가에 선반영해서 녹아들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코멘트 먼저 해주셨고 특히 뭐 중국 쪽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포착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바닥을 언제 잡을 것인가를 많이들 보실 텐데 공급이 역시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을 좀 줄여서 재고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일단 뭐 삼전에서 감산 언급을 어떻게 할지를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언급해 주셨고요. 감산 언급이 없게 되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뭐 감산과 관련된 어떤 우회적인 편이라도 언급이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점, 뭐 투톱뿐만이 아니라 관련 소부장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반도체주들 뭐 새로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쪽의 어떤 코멘트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주 멀리 본다면 지금 투자할 만한 타이밍 뭐 괜찮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바닥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말은 제가 시장 코멘트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예. 지금 이 시기 작년 말의 시기는 경기 침체를 넘어서 네. 시스템 리스크로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이건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혹시나 금리를 올릴 거 더 예상치 대비 올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6개월 전만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되면 한 경기 주체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면 돈을 못 받고 은행에 뱅크런이 발생되고 우리 리먼 사태 때 겪었던 것처럼 네. 시스템 리스크, IMF가 또 발생될 거야라는 게 굉장히 프라이싱이 되었죠. 네. 그래서 역사적인 PBR 하단을 깨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시스템 리스크는 일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때문에 그 가격은 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악의 가격이 다시 오진 않는다. 네.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8%, 10% 우후죽순이 있었는데 네. 8%, 10% 내놓더라도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3%, 4%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 리스크를 프라이싱한 건 좀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결국 언제 이제 이 금리 긴축이 경기에 다 녹아들고 네. 그리고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경기는 심리니까 네. 그 심리가 먼저 반등하냐는 건데 그 시간은 알 수 없겠지만 저는 지금 계속 싸게 모아가야 될 때는 맞다. 나 작년 말에 살 걸이라고 샀으면 더 싸게 샀는데 네. 뭐 올 초에 사면 더 싸게 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그때 분위기가 또 온다라면 살 수 있을까를 질문했을 때 맞아요. 지금부터 사 들어가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도움 말씀 자세히 주신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 시장 흐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한 지표들도 잘 봤고 여기에다가 반도체 관련된 그 주들, 반도체의 업황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틀을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